유로 2004에서 충격적인 조별리그 탈락을 거둔 독일 대표팀에 더욱 충격적인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클린스만이란 이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독일 대표팀이 그의 첫 감독 커리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월드컵 우승에 도전하는 국가의 사령탑에 초보 감독이 부임한 것은 당연히 이례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은 2006년 월드컵에서 전에 없던 공격 축구로 흥행과 3위의 성적, 2마리 토끼를 모두 사냥했습니다. Und wir nehmen diese 70.000 Leute da draußen, die nehmen wir mit. Die nehmen wir mit. Ihr habt 80 Millionen fasziniert. Und die nehmen wir mit bis zum Soldatenakt. Wir sind ein Team! Wir sind ein Team! Wir sind ein Team! 당시 기준으로 클린스만은 감독 데뷔와 동시에 결과를 거둔 화려한 신입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에 부임하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외부의 이름이 거론된 순간입니다. 독일 대표팀 전술의 디테일을 담당했던 코치 외부가 사실상 본체였다는 증거는 감독이 된 외부 축구와 외부를 잃은 클린스만의 이후 축구가 대조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은 1년 만에 뮌헨에서 경질되었고 역사적인 선수 생활을 합하면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도전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24년 현재까지 그의 감독 명성은 선수 시절 명성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 얼마 전 우루과이 대표팀은 월드컵 우승국 메시,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격침시켰습니다. 한국팀 입장에서 해당 경기가 주목되는 이유는 포괄적입니다. 불과 1년 전 한국은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비겼고 경기 내용은 힘과 힘의 싸움으로 치열했으며 조별리그에선 그들을 밀어내고 16강에 진출한 팀입니다. 당연히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우루과이는 한국에게 최종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한국 대표팀의 감독 후보 명단에는 전술의 신 비엘사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클린스만을 선임했고 비엘사는 우루과이로 갔습니다. 전술이 위대한가, 개인이 더 위대한가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비엘사의 우루과이가 메시의 아르헨티나에 수놓은 2대0의 스코어입니다. 불과 1년의 시간 만에 한국 축구에는 무슨 일이 생겼고 클린스만을 향한 비판 목소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스널의 벵거 감독은 교수님으로 불렸고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보스로 불렸습니다. 상징적인 두 감독의 별명은 둘의 스타일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감독의 영어 단어는 매니저입니다. 종합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전술은 감독 역할의 일부이고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클럽 운영진 나아가 프레스와 유소년에 아우르는 광범위한 인력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괄적인 위치입니다. 매니저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했던 인물은 부정할 수 없이 알렉스 퍼거슨경입니다. 그는 메뉴와 관련된 모든 걸 컨트롤했고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업무에도 지금의 메뉴가 아닌 미래의 메뉴 또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베컴을 1군 라커룸에 불러 분위기를 경험하게 만든 일화는 퍼거슨의 달력은 1년이 아니라 10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들이 선택한 아이들이 다 자랄 무렵에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인간의 하루 업무량은 한정적입니다. 24시간은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퍼거슨에겐 당연히 유능한 코치들이 필요했고 큰 틀은 감독이 결정하지만 세부 사항에선 코치들의 업무가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벵거는 말 그대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전술에 더욱 집착하는 성향이었고 마치 전술 코치가 감독이 된 듯 시즌 이전에 경기 자체를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축구의 기조에 벵거블의 일부 특징이 남아있는 것은 그가 축구계에 남긴 유산입니다. 오래도록 축구계에는 훌륭한 매니저가 나은지 전술가가 나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리그에서입니다. 소위 빅클럽이라 불리는 팀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스타 선수와 후보 선수의 불협화음, 프레스와 선수단의 대립, 어린 선수들의 규율적인 부분, 그리고 동기부여의 측면이었습니다. 일부 클럽에선 전술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원팀으로 부르기 힘든 매니지먼트가 삭제된 파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2명만 모여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선수단 대부분이 자기 분야에서 강한 에고와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감독의 역할은 팀 성적에 절대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준수한 선수들의 팀은 비교적 일체화되긴 쉽지만 문제는 언제나 축구 자체였습니다. 과거엔 전술가 타입의 감독은 중위권에 많고 우승을 다투는 팀에는 카리스마 타입의 매니저가 많았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축구계에 운명적인 콤비가 탄생합니다. 바로 1970년 노팅엄의 브라이언 클로프 감독과 그의 영혼의 단짝 빅터 테일러 코치입니다. 둘은 밤새 전술 토론을 펼쳤고 감독은 팀을 장악했으며 코치는 뛰어난 눈으로 유망주를 발굴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역사적인 유럽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선수들의 신체가 발전했듯 감독계에도 괴물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업무가 아니라 아예 구단에서 밤을 새는 엄청난 업무량의 무리뉴 감독은 보스와 교수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첼시의 성공은 현대 축구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고 스타 감독은 모든 걸 해야 한다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판 대장들이 등장합니다. 펩과 클롭은 훌륭한 매니저이자 동시에 위대한 전술가입니다. 그들보다 위대한 선수는 클럽에 없으며 세부 전술을 100페이지 분량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두 명은 말 그대로 올라운더 파이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레벨의 감독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둘 중 하나를 데려오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축구계에는 매니지먼트가 뛰어난 감독, 전술에 능한 감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감독은 모든 부분에서 역할하는 게 당연하고 종합적인 능력도 당연하지만 논점은 퀄리티입니다. 한국 대표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독은 전술가 타입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 선수들의 멘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유럽팀과 비교해 한국 선수들 대부분은 조직의 일부가 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 축구 환경의 원인 등으로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은 감독의 말을 경청하는 성격입니다. 한국에는 강력한 모티베이터가 유럽 일부 팀에 비해선 크게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현재의 한국팀은 과거의 부정적인 선후배 문화가 삭제되고 주장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선후배 관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조련하기 편한 형태이고 이런 환경은 감독 입장에서도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의 후보였던 비엘사 감독이 비인간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감독은 이전 전술을 계승 발전시켰다면 그는 하늘 아래 새로운 디테일을 창조하는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비엘사의 3-3-3-1 포메이션은 그저 마법이었습니다. 그의 전술은 언어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대부분 감독들의 전술이 문학이라면 그의 전술은 기하학에 가깝기 때문에 글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이해해야 하는 축구입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비엘사의 3백 공격 축구를 시도하기 위해 바르샤 시절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영입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포백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비엘사 축구의 놀라움은 경기 중 시시각각 3인, 오른반에서 4인으로 전환, 경우에 따라 2인으로 줄이고 남은 2명은 새로운 역할을 파생시키는 유려함입니다. 그의 머리는 90분 내내 상대에 따라 창의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펩을 비롯한 대부분 감독들의 아이돌인 비엘사는 빅클럽에서 훌륭한 매니지먼트의 능력을 보인 기억은 없지만 역사상 최고의 전술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를 맡고 월드컵 우승국을 격침시켰습니다. 우루과이는 알려진 대로 적은 인구에도 언제나 축구 강국이었고 개개인의 에고보다 팀으로 융화되기 유리한 캐릭터의 선수들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술가 비엘사에게 좋은 조건의 팀 중 하나입니다. 과거 수아레즈마저도 우루과이에선 바르샤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저 팀 승리를 위한 도구로 역할했습니다. 결국 월드컵 이후 우루과이의 행보는 현재 한국 대표팀이 받고 있는 비판의 이유들의 상당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같은 수준 더 나은 결과를 거뒀던 한국팀이 1년 만에 경기력이 오히려 후퇴했고 우루과이는 비상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바뀌는 감독들이 곧바로 비판받는 상황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의 경우는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월드컵 이후 주요 선수들이 은퇴하고 바닥에서 시작해야 하는 팀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였고 은퇴 선수가 거의 없으며 주력 선수 대부분은 새 시즌에 각각의 클럽에서 성장세에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축구가 후퇴할 여건, 감독 입장에서 변명고리가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적습니다. 분명히 클린스만은 전술가 타입의 감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훌륭한 매니저여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매니지먼트에는 사람 보는 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명운을 가를 핵심 인물 중 하나는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수석 코치입니다. 클린스만에게 남은 시간 동안 팀에 반등이 있다면 헤어초크의 세부 전술이 빛나야 합니다. 그는 발롱도르 18위를 기록하고 윈헨에서 뛰었던 나름 스타 플레이어 출신입니다. 스트라이커 클린스만과 달리 공미를 봤던 경험은 경기장 전체를 읽기에 유리합니다. 바로 이전 웨들링,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으로 실패한 경력이 문제이지만 레브 또한 독일 대표팀 코치가 되기 이전엔 FK 빈의 감독이었습니다. 헤어초크가 레브 수준의 잠재력이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아시안컵 맞춤 전술을 구상해야 하고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를 선임한 감독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질 같은 주제는 사실 제가 다루기에 버거운 영상이고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아쉬움의 이유, 그럼에도 해결된다면 가능성의 원천 정도입니다.
감독 선임과 경질은 협회의 몫이고 그들의 업무 능력이 모든 것입니다. 당연히 저 같은 일반 팬들은 감독 선임에 그 어떤 발언권도 없습니다. 다만 팬의 입장에선 여전히 사우디전에선 반전을 기대하고 남은 아시안컵에서 최소한의 희망을 발견하고 마무리되길 응원합니다. 비판하는 것과 망해라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협회는 강력한 집단입니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의 주인은 팬이고 협회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팬에 의해서이지만 의사결정의 권한은 팬에게 없습니다. 감독 선임의 팬의 목소리가 반영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갑자기 등장한 이름이 감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조직이란 무엇인지 숙제가 남아있고 이에 대한 영상은 적어도 아시안컵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대회로 끝나지 않길 기원합니다.